당신의 1년은 얼마입니까? 미래의 돌봄 요구를 예방하는 게 가장 큰 재테크다. 오늘은 느리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계시는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님의 신간,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 식습관 관리를 잘 해두면 1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하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건의료연구원이 2013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의 수명 연장 비용으로 평균 3,05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20년의 질 좋은 수명 연장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고, 한 사람이 노쇠하거나 치매에 걸린 상태로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으며 생존하기 위한 돌봄 비용은 1년에 대략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돌봄이 필요한 기간을 10년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다면 삶의 가치와는 별개로 직접적인 돌봄 비용만 4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이런 계산을 모두 모아보면 건강한 노년기 생활 1년의 가치는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희원 교수는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만드는 노력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는 더 가진 상태로 노년을 맞는 셈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동안 지필한 책에서 노화의 여러 측면과 건강의 큰 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생활 습관은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진료실 안팎에서 잘못된 관리로 동년배보다 심하게 노쇠한 사람, 가속노화로 여러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만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내재 역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과 전략, 노년내과 의사로 진료실에서 겪은 풍부한 경험과 사례, 실용적인 정보를 알차게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속 노화 실천법, 즉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식이요법과 운동법들의 내용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1, 2의 내용인 노화 이해하기와 3차원 절식, 장수 식단, 한식에서의 마인드 식사 등 효율적으로 먹기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잘 나이 드는 것은 무엇일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쇠하고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오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삶을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마음껏 먹고 즐기며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삶의 철학인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짧게 살지 못하고 질병과 장애 탓에 오랜 기간 주변 사람을 고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나이 드는 것은 첫째로 젊어서부터 노화 속도를 적절히 늦추어 가면서 질병과 노쇠의 축적을 줄여 생물학적 의미에서 중년이 노년으로 이행하는 시점,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노인의 몸이 된 다음에 질병과 노쇠에 잘 대응해서 피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기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도 잘 나이 드는 것의 마지막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세 가지 잘 나이 드는 방법이 이 책의 큰 주제라 할 수 있다. 젊은 성인 시기의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며 중년기에 접어들 때의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준다. 가속 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금연, 적정 체중 유지, 충분한 신체 활동,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실천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삶의 시기마다 필요한 노력이 다르다. 사람을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는 유기체로 봤을 때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소아청소년기, 호르몬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30대 중반부터 초기 노년기, 본격적으로 노쇠가 일어나는 노년기,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할 때는 세 시기 중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때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위치와 목표에 맞추되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가 좋다고 무작정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지금 겪고 있는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파트 2. 효율적으로 먹기.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이제 양보다 질로 승부하라. 같은 열량으로 하루 3끼를 먹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같은 식사라도 노화 정도,
질병 패턴 등에 따라 사람마다 건강상의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번 파트에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어떤 요소를 조정하면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내재 역량도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내재 역량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내재적인 능력 관리의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것은 오직 신체적인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정서적 안정, 개인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세 끼의 진실, 전략적으로 식사하라.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살면서 먹은 모든 것들이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혈관의 노화 정도와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 만성염증의 정도를 결정하니 맞는 말이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물론 끼니를 잘 챙겨 먹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한다 해서 삼시세끼가 아닌 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 몸이 가속 노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거대 영양소와 미네랄, 비타민의 미세 영양소를 적절히 잘 섭취해야 한다. 나의 하루 세끼는 50대 후반의 여성 이영미 씨의 실사례. 내 진료실을 처음 찾는 분에게는 하루 세끼를 어떻게 드시는지 꼭 묻는다. 식사 습관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의학적, 기능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간이 들더라도 원인을 고칠 수 있다면 때로는 약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영미 씨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본인의 장점으로 꼽는 분으로 직장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다가 창업하여 상당한 부를 일궜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체지방률이 높아 마른 비만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골다공증과 당뇨병 전 단계, 고지혈증, 지방간이 있다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도 들었다. 하루 세끼를 건강한 식단으로 챙겨 먹고 주의회 개인 헬스 트레이닝까지 받으며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했기에 더욱 당황스러워했다. 일단 권유받은 약을 먹기 전에 전반적인 건강 상담을 위해 나를 찾아왔다. 이영미 씨의 식사는 다음과 같았다. 아침 우유, 바나나, 블루베리 쉐이크, 요거트와 유기농 시리얼, 커피. 점심 약속이 많아 주로 외식을 하고 있음. 레스토랑에서 식사가 잦음. 저녁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고기 위주로 식사, 와인 서너 잔. 자기 전 과일 조금. 항상 식욕이 많지만 절제를 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한 이영미 씨의 체질량 지수. 바디 매스 인덱스, BMI는 1제곱미터당 19kg, 체지방률은 34%였다. 체질량 지수만 놓고 보기에는 다소 마른 편이지만 체지방률을 함께 고려하면 전형적으로 마른 비만에 동반된 대사증후군을 겪고 있었다. 이영미 씨의 식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얼핏 보면 고급스럽고 건강해 보이는 이 식사의 하루 총 열량을 계산해 보니 1500칼로리 정도에 불과했다. 이영미 씨의 기초 대사량, 즉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는 등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열량만 해도 1200에서 1300칼로리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개인 헬스 트레이닝까지 받고 걷기도 자주 하고 있으니 이영미 씨는 항상 다이어트 중인 셈이다. 그런데 대사증후군이라니 정말 억울할 만도 했다. 이영미 씨 식사의 문제를 살펴보자 독자들도 이 파트를 모두 읽고 나면 식사의 문제점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우선 아침은 과당을 포함한 단순당인 바나나, 요거트와 정제곡물인 시리얼로 시작하고 있다. 과당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한 첫 번째 분해 과정의 작동에 영향을 주고 몸의 대사율을 떨어뜨리며 탄수화물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일을 촉진한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아침 식사 후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데 당장 아침에는 이 혈당 피크가 솟구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곧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피 속을 떠도는 당분은 몸의 지방세포로 쏙쏙 들어가게 된다. 인슐린 덕에 혈당은 일단 떨어지지만 문제는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런 혈당의 급격한 움직임은 대사증후군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순차적으로 일으킨다. 한 끼의 식사는 다음 끼니에도 영향을 준다.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점심에도 혈당 변동성이 커진다. 특히 사 먹는 음식은 대체로 많은 설탕과 액상과당을 포함한다. 이영미 씨의 몸은 오후에 다시 한번 혈당 변동의 쓰나미를 경험한다.
저녁 식사는 탄수화물을 피하느라 주로 붉은 고기와 와인을 먹었다. 그런데 붉은 고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어서 지중해 식사를 비롯한 여러 장수 식단에서 피하는 식품이다. 그리고 하루 서너 잔의 와인은 고위험 음주 기준에 해당한다. 술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몸에 염증을 만들 뿐 아니라 단순당과 지방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대사증후군을 전반적으로 악화시킨다. 또한 술은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동화 저항의 몸 상태를 만든다.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섭취하는 과당인 과일은 다시 체지방을 쌓이게 한다. 여기에 더해 억지로 줄이고 있는 전체적인 열량은 몸의 대사 과정을 일종의 대사적 토포 상태로 만든다. 토포란 동물이 체온과 대사 속도를 극도로 낮추며 무기력 상태에 돌입하는 습성을 일컫는다. 이는 마치 몸이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음식의 에너지를 들어오는 족족 사용하지 않고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다. 결국 이영미 씨의 식사는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근육은 계속 빠지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먹는 것만 바꿔도 삶이 달라진다. 이영미 씨의 잘못된 식사와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조정했을까? 먼저 골다공증과 고지혈증은 적합한 약을 처방하고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당뇨병 약제를 사용하기로 했다. 식단은 혈당을 낮추는 지중해 식사에 준해 새로 설계했다. 식단에 숨은 당분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탄수화물은 당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정했다. 아침 식사는 채소와 올리브 오일, 당분이 없는 두유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자기 전에 과일은 끊기로 했다.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까지로 줄이기로 약속했다. 붉은 고기는 줄이고 그 자리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안배했다. 목표 섭취 열량은 1800칼로리 정도로 오히려 늘려보기로 했다. 코어를 중심으로 전신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적어도 주 2회 실시하고 운동을 한 날 저녁에는 고구마 반 개를 먹기로 했다. 3개월 후 변화는 곧바로 나타났다. 체중은 500g이 늘었지만 전신의 근육을 반영하는 제지방 체중이 1kg 늘었다. 지방은 500g 빠지고 근육이 늘어난 것이다. 6개월 후에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보다 체중은 1kg, 제지방 체중은 2kg 가까이 늘었다. 하루 3끼는 유지하되 세부적인 구성을 조정해서 몸이 대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되찾을 수 있었다.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 차오르면서 목과 허리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만성적이던 변비도 해결되었다. 인슐린 저항성은 한번 악화되기 시작하면 마른 비만 상태에서 여러 악순환을 만들지만 반대로 자연스러운 식사를 통해 전반적인 혈당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순환이 생긴 것이다. 결국 내가 매일 먹는 하루 3끼가 누적되어 내 몸의 모든 특성을 만든다. 식사를 개선하는 것은 삶에서 경험하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문제를 개선 또는 예방하는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동화적 식사와 이화적 식사, 식사의 목표를 설정하라.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은 건강한 체중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척도다. 아시아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체질량 지수 18.5에서 23은 정상 범위, 23에서 25는 과체중,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한다. 서구의 대규모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미래, 사망률이 가장 낮은 체질량 지수는 21에서 25였다. 이는 체질량 지수가 과체중에 해당할지라도 체지방률이 과도하지 않으면서 공복이나 식후 혈당, 지질 수치, 허리둘레 등 대사적인 문제가 없고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면 억지로 체중을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가장 마지막 데이터인 2020년, 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우리나라 30대, 40대 남성은 비만 비율이 각각 54.9%, 54.2%였고 여성은 각각 24.3%, 32.0%였다. 목표에 맞는 식단을 선택한다. 체중 감량과 지방 감소 이화적 식단. 이화적 식단은 체중 감량이나 지방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식단으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적당한 지방 섭취를 특징으로 한다. 이화적 식단은 전체적인 식단에서 탄수화물 열량을 줄이면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열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된다. 단, 노년기 65세 이상에 접어든 경우에는 체중 감량 시 근육만 쉽게 빠지고 한 번 빠진 근육은 잘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체중 감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한 비만이거나 대사 관련 질환의 조절에 문제가 되는 경우, 관절에 무리를 주어 신체 기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개인화된 체중 목표 설정과 식단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체지방 감소와 근육량 증가, 체성분 전환 식단, 체지방을 감소하면서 동시에 근육량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세스로 영양 조정뿐만 아니라 반드시 운동 루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조합이 동반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탄수화물 대 단백질 대 지방이 4대 3대 3으로 복합 탄수화물, 고품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적절한 비율로 섭취한다.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을 빼는 동시에 근손실을 막아야 하므로 단기간 상당한 고단백 섭취가 필수적이다. 탄수화물은 갈지 않은 통곡물, 콩 등의 흡수 속도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을 위주로 섭취하고 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를 적게 나누어서 하루 여러 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체중 증가와 근육량 증가 동화적 식단. 에너발릭 다이어트. 동화적 식단은 체중 증가와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단이다. 이런 식단이 필요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저체중과 낮은 체지방률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화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고탄수화물, 고단백질, 적절한 지방 섭취를 하는 동화적 식단으로 식사를 바꾸면 정상 체중을 서서히 회복해 나갈 수 있다. 체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통곡물처럼 흡수 속도가 느린 섬유질과 결합된 복합 탄수화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흰쌀밥, 빵, 과일과 같은 정제곡물이나 설탕 같은 단순당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식단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개 체지방률이 낮고 근육량이 적어서 소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의 목표에 따라 식단을 조절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식단의 기본 원리와 특징을 참고할 수 있다. 현재 나의 식사가 위 세 가지 식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생각해보자. 아마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동화적인 식사를, 체중이 적게 나가는 사람은 이화적인 식사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자기 관리를 잘 해온 분들 중에는 젊어서의 소식하는 습관을 70대까지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체중이 축 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근육량을 상당 부분 잃게 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후에 큰 고생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시기를 잘 파악해서 너무 늦기 전에 식사 패턴을 조금씩 동화적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3차원 절식 1단계, 빠르고 해로운 탄수화물을 걷어내라. 노화의 가속 페달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면서 생활 습관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인슐린과 엠토르이다. 인슐린은 혈당이 올라갈 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엠토르는 몸의 전반적인 에너지 상태에 따라 단백질 합성과 세포의 성장 속도를 제어한다. 반대로 몸의 전반적 에너지 상태가 낮을 때 대사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노화의 브레이크로 알려진 것 두 개를 꼽으면 AMPK와 SIRT1이 있다. AMPK는 AMP 인산화 효소로 세포가 굶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노화를 늦추는 작용을 활성화한다. SIRT1은 여러 가지 세포 내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데 평소에는 유전자 발현을 통제하고 DNA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 이를 수리하는 데 관여한다. 전통적으로 실험동물에서 유의미하게 수명을 증가시키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조작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경로를 거친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 평소보다 에너지 섭취량을 20에서 25% 정도 줄이는 절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생쥐의 수명을 20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노화 지연 검증 실험 프로젝트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대표적인 약물은 임의적으로 일종의 절식 상태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평생 사용하면 생쥐의 수명이 많게는 20%까지도 늘어난다. 사람에게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이 바로 앞으로 설명할 3차원 절식이다. 이 방법을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식사 전략인 이화적 식단, 체성분 전환 식단,
동화적 식단과 함께 접목하면 아주 쉽게 체지방률과 체중을 조절하고 요요도 예방할 수 있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의 파급 효과. 단순당은 설탕, 꿀, 사탕, 초콜릿,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등으로 당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다. 정제곡물은 흰쌀밥, 빵, 떡, 국수 등 흰쌀이나 흰밀가루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노화속도 제어를 위한 3차원 절식의 첫 번째는 단순당과 정제곡물의 최소화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장수 식단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피하는 것일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단순당과 정제곡물이 여러 식품 첨가물과 버무려진 초가공식품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과자, 라면, 청량음료 등이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이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흡수하는 3단계 시스템이 있다. 1단계는 근육과 간의 글리코겐 저장소, 2단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방, 3단계는 간을 비롯한 원래 지방 조직이 아닌 곳에 생겨나는 지방세포나 지방 물방울이다.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달지 않은 과일이나 통곡물을 먹었을 때 혈당은 근육이 흡수해서 사용하거나 예비 에너지윈인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오른다. 하지만 근육이 탄수화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이보다 많은 양이 쏟아져 들어오면 특히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오르게 되고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은 지방과 간에 포도당을 밀어넣는다. 그러면 곧 혈당은 다시 고꾸라지는데 이때 졸리고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픈 느낌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점차 근육이 탄수화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의 당분을 먹어도 혈당은 더 오르고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된다. 게다가 간과 내장에 끼인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러한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인슐린 저항성으로 전반적인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 물과 소금을 붙잡고 있는 인슐린의 특성으로 오후에는 온몸이 붓게 된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에 모여있던 부종이 몸의 위쪽으로 재분포되면서 코를 안 골던 사람도 코를 많이 골게 된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혈압도 오른다. 이렇게 떨어진 수면의 질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두려워하는 것의 근본 이유는 바로 이 빠른 탄수화물 속도가 만들어내는 인슐린의 요동이다. 인슐린의 요동은 복부 비만과 당뇨병을 만드는 일을 넘어 노화의 가속 페달 그 자체다. 대사과학자들은 심지어 치매를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를 정도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것이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고혈 당증을 의미한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외식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째로 먹는 양을 줄이고 둘째로 먹는 순서를 식이섬유, 고기, 생선 등의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바꾸면 혈당을 느리게 올린다. 귀리나 현미처럼 갈지 않은 통곡물, 렌틸, 병아리콩 같은 느리게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을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혈당 상승폭도 낮아서 인슐린 분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 탄수화물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빠르고 해로운 탄수화물을 걷어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 3차원 절식 2단계, 먹는 시간을 제한하라. 일정 시간 금식하면 자가포식 같은 기전이 활성화되면서 세포 내에 쌓인 잘못 만들어진 단백질을 태워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단백 항상성이라는 노화 기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다. 내 몸에 맞는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앞서 3차원 절식의 첫 번째 차원은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식사에서 제거하는 것임을 언급했다. 이렇게 하면 식사 후에 혈당 변동성이 사라지고 차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수면의 질이 나아지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정상화된다. 이 모든 변화는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식욕, 그러니까 식탐이 사그라들게 한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시스템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억지로 참는 단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식이 조절에 있어서 억지로 참는 과정이 개입되는 순간 머지않아 그 반대 방향으로의 폭발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차원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할 때
두 번째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근손실을 허용하더라도 전반적인 체중 감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이화적 식단. 이 경우 16대 8, 16시간 금식, 8시간 식사의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저녁 식사 후 물이나 열량이 없는 허브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하고, 아침 기상 후에는 블랙커피나 열량이 없는 차, 그리고 코코넛 등의 식물에서 추출해 지방산 사슬이 짧아 쉽게 흡수되는 MCT 오일 1티스푼 또는 올리브 오일 1테이블스푼을 곁들이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먹지 않는다. 공복 상황에서 MCT 오일을 복용하면 금식 중인 신체의 대사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케톤체의 생성이 촉진되는데, 이는 근육 분해를 억제하고 지방 분해는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점심부터 첫 끼니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16대 8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된다. 체지방을 감소하고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 만약 체성분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16대 8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시도한다면 아침을 약간만 수정해 본다. MCT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당분이 들어있지 않은 식물성 단백질인 대두, 완두, 현미 등에서 추출한 다양한 단백질 파우더 또는 당분과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두유를 20에서 30g과 섞어 쉐이크로 마신다. MCT 오일이 포함된 지방은 근육 분해를 억제하고, 식물성 단백질에는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적게 들어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으면서 동시에 근육 손실을 억제할 만큼의 최소한의 아미노산을 공급해준다.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맞지 않는 사람. 당뇨병 환자, 심한 비만인, 살면서 근력 운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금식을 하면 지방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녹는 동화 저항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적합하지 않으며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섞어 새끼를 잘 챙겨 먹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6에서 12개월에 걸쳐 동화 저항 현상이 풀린다. 3차원 절식의 2단계인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반드시 1단계 실천이 이루어져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할 때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으로 실천한다. 결국 3차원 절식이라고 명명했지만 대사 불균형과 노화 가속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며 충분한 근육량과 근력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차원 절식 3단계. 내 몸에 맞는 열량을 섭취하라. 3차원 절식의 마지막은 전체적인 영양소의 균형과 열량을 맞춰 먹는 것이다. 이 순서로 진행해야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인 유의미한 절식 효과를 요요 걱정 없이 이뤄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온 상태로 두세 달이 지나면 과도하게 항진되어 있던 식욕과 술, 단순당을 쫓는 갈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이제야 수렵 시대에 맞춰진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에너지 대사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을 때 생각보다 섭취한 열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허기는 별로 느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복합 탄수화물이나 채소, 과일처럼 자연스러운 음식은 당지수가 낮고 열량도 낮아서 더 많은 포만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섭취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발생한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토포에 가까울 정도로 몸을 굶기기 때문이다. 이런 몸은 열 발생을 낮추고 근육은 웬만하면 녹여서 에너지로 써버리려 하고, 어쩌다가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것은 지방으로 저장해 버리려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과도한 절식을 유지하면 의외로 마른 비만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려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몸의 근육이 계속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20% 절식 정도를 지키면서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먹어야 지방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1개월에 1kg의 감량 속도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해 보인다. 너무 빠른 속도로 체중을 빼면 근육량이 줄고 골밀도 역시 빠르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급격한 다이어트 이후 요요 과정에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지방의 양만 늘어난다. 그러나 식탐이 생기는 근본적인 기전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섭취하여 대사 과정이 개선되면서 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이 과정은 짜릿한 속도는 없지만 그만큼 허물어질 가능성도 낮은 공든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전보다 체중은 더 나가게 되더라도 오히려 오태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대사 지표와 체성분도 더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장수 식단, 마인드 식사를 기억하라. 유사 이래 많은 사람이 식단을 통해 건강 장수를 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중 대중 매체를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블루존 식사일 것이다. 블루존이라는 용어는 2005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댄 뷰트너가 만든 개념으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군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등이 포함되며 블루존 식사는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섭취되는 식사 습관을 의미한다. 블루존 식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식물 중심 블루존 식사는 과일,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등 식물을 기반으로 하며 고기는 적게 소비한다. 식물성 단백질 블루존 식사에서 대부분의 단백질은 콩류와 견과류, 씨앗에서 얻는다. 설탕 최소화 가공된 설탕은 적게 섭취하며 당류는 대부분 과일 등 자연식품에서 얻는다. 전체 식품, 가공하지 않은 전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엄격한 블루존 식사는 95에서 100% 식물성 식단으로 한 달에 5회 미만의 고기 섭취를 권장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일상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인드 식사란 블루존 식사와 비슷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상당 부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의 지중해 식사이다. 이 지중해 식사와 고혈압 치료식으로 알려진 대시 식사가 합쳐진 개념인 마인드 식사는 특히 인지 기능의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시 식단은 미국에서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된 식사법으로 통곡물, 가금류와 생선, 싱싱한 과일과 채소 등을 통해 칼륨과 칼슘 등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방과 염분 섭취를 줄여 혈압 조절을 돕는다. 마인드 식사는 이 대시 식사와 지중해 식사의 좋은 점을 취해 녹색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을 골고루 섭취하기 때문에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효과도 있다. 마인드 식사의 주요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녹색 잎채소, 일주일에 6회분 이상 섭취. 녹색 잎채소 외 채소, 매일 1회분 이상 섭취. 베리류, 일주일에 2회분 이상 섭취. 견과류, 일주일에 5회분 이상 섭취. 올리브 오일, 주요리용 기름으로 사용. 통곡물, 매일 3회분 이상 섭취. 생선류, 일주일에 1끼 이상 섭취. 콩류, 일주일에 4끼 이상 섭취. 가금류, 일주일에 2끼 이상 섭취. 마인드 식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순당과 정제곡물, 가공식품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한다. 붉은 고기, 일주일에 4회 미만 섭취. 버터, 마가린, 하루에 1큰술 미만 섭취. 치즈, 일주일에 1회 미만 섭취.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일주일에 1회 미만 섭취. 페이스트리, 단 음식 일주일에 5회 미만 섭취. 한식에서의 마인드 식사. 마인드 식사 역시 노화를 가속하는 인슐린이나 엠토르를 자극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식사를 잘 실천하면 치매 발생 가능성을 2분의 1로 낮출 수 있고 인지 기능의 저하 속도 역시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이렇게 지침으로만 접하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우리나라 실정에서 할 수 있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한식은 마인드 식사와 거리가 아주 가깝다. 다음은 마인드 식사를 따르는 한식 식단의 예시이다. 아침, 시금치 무침, 계란말이, 견과류와 건과일이 들어간 요구르트, 현미밥. 도라지 무침, 야채 오믈렛, 귀리밥. 두부조림, 견과류 그래놀라, 오이김치, 밤밥. 오이 무침, 계란 프라이, 과일 샐러드, 기장밥. 점심, 두부김치찌개, 콩나물 무침, 깍두기, 현미밥, 김치볶음밥, 삼색나물, 오이소박이, 미역국, 삼겹살찜, 쌈야채, 고추장 무침, 현미밥, 비빔냉면, 도토리묵 무침, 백김치, 기장밥. 고등어 조림, 도라지 무침, 밤밥. 저녁, 시래기 된장국, 오징어 볶음, 무생채, 현미밥. 북어국, 두부 스테이크, 오이김치, 보리밥. 콩나물국, 제육볶음, 취나물 무침, 기장밥. 된장찌개, 코다리 조림, 야채쌈, 밤밥. 호박전, 굴비구이, 부추무침, 귀리밥.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장수하는 국가 중 하나다. WHO 계산 방식으로 건강 수명을 계산하면 2019년 기준 데이터가 있는 나라 중 1등이 일본 74.1년, 2등이 싱가포르 73.6년, 그리고 3등이 대한민국 73.1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식도 충분히 장수 식단의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한식은 당을 너무 많이 첨가하기도 하고 흰쌀밥이나 밀가루면 등의 정제 곡물을 주로 먹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밥을 할 때 렌틸콩, 귀리, 기장, 현미 등 잡곡을 많이 사용하면 당지수를 낮출 수 있고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식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밥을 마인드 식사에 가깝게 수정하면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며 고기 반찬을 과도하게 찾지 않아도 된다. 식단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평소의 식사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단백질 섭취의 함정. 단백질 제품에 집착하지 마라. 사람의 근육량과 근력, 신체 기능이 건강을 위협할 만큼 줄어드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부터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백질 섭취량이 적으면서 동화 저항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에서는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젊고 건강한 성인에게는 고단백 섭취가 열량 섭취만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한 행동일 수 있다. 노년기에는 대략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근손실 약화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단백 식이가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불충분한 상태이다. 하루 식사만으로 권장 단백질 섭취량에 도달하기 어려운 노년층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단백질 보충제는 불필요한 단순당 등 첨가물이 적은 것, 동화 저항 개선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 류신의 함량이 가급적 높은 것, 같은 가격이면 유청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고른다. 영양제, 먹을까 말까, 영양제로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마라. 진짜 부족한 것은 따로 있다. 미량 영양소가 크게 부족하다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미량 영양소가 병적으로 부족하지 않다. 여러 연구에서 현대인에게 비타민 D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양소는 정상 범위의 상한에 가까운 혈중 농도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량 영양소 보충이 의미가 있는 경우는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비타민 D와 칼슘을 사용하는 것, 임신 시 철분과 엽산 사용, 철결핍, 빈혈에서의 철분제 치료, 위절제나 채식 등에 따른 비타민 B12 결핍의 보충 등 결핍증이나 결핍의 위험이 있을 때이다. 현대인은 잠이나 운동, 머리 비우기의 결핍을 그와는 상관이 없는 영양제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다. 영양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때 진정한 건강 개선과 노화 지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독이 되는 약, 약이 되는 약, 복용 중인 약을 목록으로 정리하라. 자신의 주치의가 되라. 5종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다제약물이라고 정의한다. 11종 이상의 약을 먹는 경우 2종 이하의 약을 먹는 사람보다 입원이나 사망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1.5배 높다. 젊고 지병이 적은 이들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병이 많고 노쇠한 어르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약을 잠재적 노인 부적절약제라고 한다. 처방연쇄나 노인 부적절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겪지 않으려면 약의 이름과 복용량, 복용 횟수 등을 목록으로 적어두고 새로운 병원에 갈 때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도움이 된다. 또한 약을 받을 때는 복약 지도를 꼼꼼히 듣고 내가 먹는 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한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의 개수와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가 증가하는 추세다. 약은 병을 치료할 수도 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슬기로운 의료 이용을 통해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안전한 도구로 활용하길 바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주옥 같은 전체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직접 책을 구입해서 두고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파트 3은 제대로 움직이기, 남은 50년을 위해 근육 테크를 시작하라. 파트 4는 뇌 건강 지키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올리니 참고해주세요. 저자가 누차 강조합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르긴 하지만 자동차가 가고 서고 하는 주요한 기능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임시방편으로 고쳐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장이 누적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인간의 몸도 똑같다. 고혈압 자체로는 증상이 없지만 그 결과 발생한 혈관성 치매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장을 보기는커녕 끼니를 챙겨 먹지도 못하게 되고 일상생활에 수발이 필요해진다. 이것이 기능 저하다. 기능 저하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식욕이 떨어지고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데다가 신체 기능이 떨어져 거동까지 어렵다 보니 근육량은 더욱 감소하고 결국 낙상이나 골절을 맞이하게 된다. 고관절 골절은 많은 경우 12년 내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노인 질환이다. 이렇게 노화는 질병, 기능 저하와 사망으로 이어진다. 아직 멀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고 당장 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희원 교수가 추천해주는 3차원 절식과 마인드 식단을 실생활에 적용하셔서 노화 속도를 늦추고 100세까지 돌봄 없는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해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